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두 딸을 키우며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오늘은 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친정 부모님께도 말할 때 큰맘 먹고 말해야 할 정도였죠.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알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인상과 성격이 아예 다른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요. 이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전 얼마 전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밤에 잠도 잘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심리 상담 받으러 가자고 얘기 나올 정도였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바로 우리 시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적당히 화목한 집에서 막내로 자랐어요. 자라면서 딱히 엄청나게 큰일이 있진 않았습니다. 어느 집이나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도 물론 작은 사건이 몇 개는 있었죠.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는 고통이거나 혹은 다들 참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빠가 사고를 쳐서 가족들 근심이 컸고 아버지가 작게 사기를 당하셨던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주변에 찾아보면 흔히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제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늘 저에게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곧 제가 처할 운명이라고 하셨죠.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가정 환경이 그다지 좋질 못했거든요. 대한민국에 부자는 많아도 가정환경 좋은 사람은 드물단 걸 그때 전 알게 됐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직장 선배의 소개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죠. 선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집안이 매우 좋은 남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본인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 조건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큰 다툼 없이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엄마가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더라. 너희 아버지도 말이 적은 편인데 괜찮다고 한 것을 보면 엄만 대찬성이야. 들어보니 집안도 화목한 것 같던데. 이번 주에 시댁으로 내려가서 인사드린다 그랬지? 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 잘해. 그리고 가서 시아버지 될 사람 자세히 한번 관찰해봐. 알겠어? 알겠어. 근데 내가 옆에서 아버지랑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다정한 사람 같아. 우리 아빠랑은 성격이 정반대더라.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아버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거든. 암튼 내가 꼼꼼하게 보고 엄마한테 바로 말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딸 바보 아니야.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먼저 인사시켰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친언니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데 그런 언니도 저에게 남자를 잘 골랐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하고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남자친구가 사람 괜찮다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가서 첫 인사를 하게 됐답니다.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 그동안 시부모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워낙 지방이라 차를 타면 무려 5시간이 걸리는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고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라 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러 얼굴을 보여드리러 가는 거라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남자친구랑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전 걱정한 것과 달리 너무나도 따스한 시부모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도했죠. 서울에서 우리 보겠다고 내려오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우리 큰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 하니까 긴장해서 어제 잠도 한숨을 못 잤지 뭐야. 우리 아내가 요리를 굉장히 잘하니까 어서 마음 편하게 저녁 먹어요. 시댁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시부모님이 절 맞아주셨죠. 특히 시아버지가 환한 웃음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랍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친정아빠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내인 시어머니에게 어찌나 다정하시던지 보면서 너무 놀라워서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따뜻한 분이셨죠.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제 남편 될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게다가 시아버진 의사라서 능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과잉 진료도 없이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 지역에서 이미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래도 눈빛이 너무 따스했어요. 전 엄마와 언니의 걱정에 미리 지레짐작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인사를 드리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엄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적으로 믿진 않았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우리 시부모님을 뵙더니 저에게 그날 결혼식을 하루라도 빨리 올리라 하셨습니다. 저보다 우리 엄마가 더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면 말 다 했죠. 왜냐면 사실 우리 친정은 돈이 여유롭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이라 제가 결혼할 때 많은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막내라서 언니와 오빠가 결혼할 때 돈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집이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시부모님이 한 번에 없애주셨죠. 원래 있는 쪽에서 더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형편에 애들 집 하나 서울에 해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세아가 신혼여행이나 결혼식도 원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주저하지 말고 말해. 인생에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지 않겠니? 아이고 사돈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예물이나 예단도 필요 없다고 다 생략한다 하셨는데 이렇게 집이랑 혼수도 다 해주시니 제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게 다 우리 새아가가 너무 예쁘고 착해서 그런 거죠. 저는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다니까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이제 시작인데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지 않겠어요? 허허. 시아버지는 본인이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주저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친정엄만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저에게 만약 남편이 속을 썩이더라도 저보고 다 참고 살라고 미리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결혼생활이 아주 행복했어요. 우리 친언니가 고부 갈등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 가장 크게 걱정됐었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전 시댁에 갈 때마다 요리나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가면 당신들을 보러 왔다고 용돈을 주셨죠. 남편에게는 시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둘째는 남동생이었고 막내는 시누이였어요. 남편이 장남인데 둘째 시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평수가 아주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시부모님과 둘째 서방님 부부 그리고 막내 시누이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고 있었죠. 시댁에 내려가면 늘 화목한 분위기에 다들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먼저 남편에게 시댁을 가자고 할 정도였죠. 우리 집도 불행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시댁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항상 웃음이 가득해서 거기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은 대부분 명절이나 집안 행사 같은 문제잖아요. 전 그런 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명절이 되면 늘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갔습니다. 심지어 참여도 자율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부부가 가고 싶지 않으면 시부모님은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부 갈등이 전혀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가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친언니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친정인 우리 집으로 오던 걸 저도 기억하거든요. 언니는 실제로 형부와 사이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을 정도였죠. 이런 친언니와 제가 너무나도 차이를 보이니 오히려 엄마는 좋아했습니다. 물론 언니도 제가 시댁을 잘 만나 얼마나 다행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너라도 시댁 잘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계모임 가서 네 얘기했더니 엄마 친구들이 안 믿더라. 그런 시댁 있냐거든데. 참, 네 동서도 그렇게 사람 착하다며. 막내 시누이야 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성격이 좋을 순 있는데 동서까지 착하다니까 나도 놀랍더라. 엄마 말도 마.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보다 더 놀라운 게 동서야. 난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본다니까.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해. 천사야 천사. 애초에 서방님이랑 동서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시아버지 속이잖아.
제가 시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손아래 동서였어요. 동서는 시아버지가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 보호자와 의사 사이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당뇨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시아버지가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나마 괜찮은데 초반엔 생사를 오갔다고 합니다. 그때 지극히 엄마를 돌보는 동서를 보고 시아버지가 먼저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권하셨대요. 동서는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믿기질 않아서 거절했는데 서방님을 보더니 둘 다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훈훈한 결말이랍니다. 처음에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이 얘기를 남편에게 듣고 전 너무 놀라우면서 동서가 궁금했죠. 그런데 딱 동서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왜 시아버지가 그렇게 동서를 본인 아들과 만나게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동서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나중에 들어오는 며느리였어요. 여자들끼리는 은근한 신경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친언니가 하도 저한테 동서 조심하라고 말해서 긴장했는데 오히려 동서는 저에게 먼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다가와줬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이 좋아하실지 옆에서 조언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덕분에 꽃을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해 꽃다발을 선물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센스도 좋은데 착하고 선하니까 여동생이 없던 저는 동서가 너무 좋았죠. 막내인 제가 매일 부모님께 여동생을 가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여동생에 관한 갈망이 심했거든요. 그런 제 욕망을 한 번에 해결해준 동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동서도 제가 좋았는지 우리는 같은 며느리로서 가깝게 지내게 됐죠. 결혼 초반에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적으로도 만났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볼 순 없었는데 동서가 서울로 직접 와줘서 가능했어요. 동서, 여기야. 잘 찾아왔네. 이렇게 매번 서울로 나보러 와줘서 진짜 고마워. 나도 시간 내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 항상 그래서 동서한테 고맙고 미안해. 에이, 형님이 뭐가 미안해요. 내가 형님하고 다정이랑 수정이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전 형님도 아시겠지만 애기를 못 낳으니까 우리 조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형님이 매번 만날 때마다 만난 것도 사주잖아요. 동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사야지. 우리 수정이랑 다정이도 동서가 워낙 잘해주니까 작은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나한테 어제 작은 엄마랑 내일 본다니까 둘이 진짜 좋아하더라. 진짜요? 좋아라. 형님, 이거는 제가 담근 유자청이에요. 저번에 저 김치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형님 어머님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좋아하시거든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동서는 무엇보다 우리 딸들을 예뻤어요. 너무 슬프게도 동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불임 판정을 받았대요. 동서는 친정엄마를 닮아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사실 동서는 본인 엄마를 간호해야 해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순 없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은 동서가 다 했거든요. 만약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감당 못했을 거라고 동서는 말했죠. 동서는 저를 보러 올 때마다 우리 딸들 선물을 사왔습니다. 과자부터 장난감까지 어찌나 잘 챙겨주었는지 제가 따로 우리 딸들의 장난감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놀아주는 것도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놀아줘서 제가 너무 편했어요. 시댁에 갈 때도 그리고 이렇게 저를 보러 올 때도 동서는 구세주였답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신혼여행 때 첫째를 가지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가 생겼죠.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살짝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제가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봐야 했어요. 원래부터 가정주부로 살았던 게 아니라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동서가 워낙 보러 많이 와주기도 하고 도와주니까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하도 동서 칭찬을 하니까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좋아하셨죠. 그래서 동서가 올라오면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또 직접 담근 김치도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해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거든요. 그중에 김치는 너무 유명해서 매년 예약까지 해서 사 먹을 정도예요. 그런 김치를 동서에게 무상으로 주니까 동서가 정말 좋아했어요.
시댁과 명절마다 놀러가면 동서랑 저는 얘기하다 밤을 새울 정도로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동서와 사이가 좋은 것과 달리 시누이와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늦둥이라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여자였죠. 시부모님이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늦둥이 막내한테는 약간 얘기가 달랐어요. 해달란 걸 다 해줘서 시누이는 유감스럽게도 버릇이 좋진 않았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말이라면 쩔쩔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누이가 버릇없이 무례한 행동만 하는 건 전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본인만 아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그런 시누이의 행동을 동서가 다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 생신에 시댁에 갔다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시댁에 갔는데 분위기가 좋질 않았어요. 원래 시댁 가면 항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반드시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 언니. 내가 그렇게 이 원피스는 손빨래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세탁기 돌리면 옷 망가지니까 신경 써서 해달라고 2번이나 말했는데 왜 그래요?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이거 백화점에서 우리 엄마가 내 생일이라고 사준 거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분명 기억하고 따로 손으로 빨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가씨. 일부러 그런 건 진짜 절대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어쩌지? 제가 다시 손빨래 할까요? 이미 망가졌는데 뭘 빨래요? 진짜 짜증나. 그냥 버려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그거 언니가 몰래 입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번에 내가 버린다고 했던 옷 언니가 입고 다니는 거 진짜 싫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동서에게 마구 화를 내고 있었죠. 그때 우리 부부가 일찍 도착해서 시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일정이 있어서 들렀다 온다고 하시길래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미리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질을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시누이를 보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왔는데도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면 평소엔 어떻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큰오빠니까 나서서 시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서는 제가 괜찮냐고 묻자 씁쓸하게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다 말했습니다. 저는 시누이랑 오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랑 얘기할 땐 수줍음도 많고 착해 보여서 전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질 않았죠. 그런데 전날은 너무 사나운 모습에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더 놀랐던 건 바로 동서의 태도였습니다. 동서는 저런 시누이가 익숙해 보였죠. 시누이가 본인에게 저 정도 수위로 짜증을 내는 건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오자 동서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대했죠. 완전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서는 시누이가 자기 혼자 풀려서 친근하게 대하자 또 그걸 받아줬습니다. 마치 아까 세탁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면서 남편하고 시누이와 동서에 관한 얘기를 나눴죠. 나 아까 아가씨 보고 너무 놀랬어. 평소에 나한텐 되게 친절해서 몰랐는데 정말 무섭더라. 동서는 그런 아가씨가 익숙해 보이고 더 웃긴 건 나중에 시부모님 오시니까 또 동서한테 잘하시더라고. 나도 막내가 그런 줄은 몰랐어. 자꾸 신경 쓰여서 아버지한테 따로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더라고. 우리는 모르는 뭔가 있나 봐. 그냥 일단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자. 그들의 사정이 있겠지. 남편 말대로 제가 시누이보다 동서랑 더 친하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은 동서니까 동서가 저에게 따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었죠.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시댁 욕을 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끼리 모이면 어차피 시댁과 피가 섞인 사이는 아니니까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진짜 한 번도 저에게 시부모님을 포함한 서방님과 아가씨에 관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대하는 시누이 욕도 하지 않았고 제가 우리 남편 욕을 해도 본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동서가 마치 보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방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해줬는데 서방님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금액이 좀 큰가 봐.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아버지가 대신 갚았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동생도 혼자 자책하느라 집에 오지도 않는다더라. 당신이 나중에 재수 씨 만나면 위로 좀 잘해줘.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다음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죠. 동서는 늘 그렇듯 담담한 어조로 저에게 오히려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직장 동료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무려 억이 넘는 금액의 손실이 생겼다고 동서는 제게 말했죠. 저도 친정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잠깐 집안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서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게 기억나서 동서에게 말했더니 그냥 제게 웃어줬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려도 저렇게 담담한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전 동서가 인간처럼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동서의 어머니를 뵙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매번 저를 보러 오니까 제가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지방에 갔던 적이 있어요. 급하게 가게 된 거라 연락했더니 동서는 본인 엄마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와 깊은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동서의 어머님은 입원실에 계셨는데 거동이 아주 불편한 상태였어요. 의식은 있었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든 상태였습니다. 누워서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셨는데 그 상태에서 동서를 보자 반응하는 게 참 슬펐죠. 동서는 그런 본인의 엄마를 따스하게 바라봤습니다. 병간호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동서는 매일 와서 엄마를 돌본다 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동서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서 대단하다 했더니 동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서 엄마의 병원비는 시아버지가 대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었죠. 워낙 서방님이 능력이 좋지 않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분이세요. 지역 어린이재단이나 각종 취약계층의 후원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지방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시댁 동네에선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 의사 양반 며느리냐고 알아보는 분들도 많았죠. 기부도 많이 하고 친절해서 시아버지 병원은 늘 환자가 많아 대기가 필수였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워낙 좋은 분이라 인성으로 유명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는 정치에 출마할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자리에 오르면 꼭 좋은 일을 하는 분이라 신임도 두터웠죠. 시아버지 본인도 그렇게 보이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댁 거실은 시아버지가 기부한 곳들 증명서나 사진이 가득했어요. 병원에도 벽에 기부한 내용이 많아 환자들이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엔 보육원에 관심이 많다며 입양할 계획도 있다 하셨죠. 서방님 부부가 동서의 불임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서 부부에게 아이 입양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서가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없던 일로 됐던 거죠. 매일 시댁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이까지 키울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를 데려올까 고민하셨죠. 막내 시누이가 곧 결혼 예정이라 집을 나가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적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내려가면 그렇게 예뻐하시거든요. 시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셔. 그렇게 주변에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아. 안 그래 동서? 동서 어머님 병원비도 아버님이 내고 있다며. 내가 안 그래도 남편한테 나중에 늙어서 꼭 시부모님처럼 살자 그랬잖아. 아, 아버님이요? 네, 우리 엄마 병원비 내주시고 계시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 그럼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갈 때가 돼서 우리 밖에 가서 저녁 먹어요. 형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살게요. 응? 알겠어. 그럼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갈까? 나도 안 그래도 아까부터 배가 고프더라고. 마지막으로 동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바로 들렀다가 나가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날 제가 시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자 급하게 말을 돌렸죠. 그리고 표정이 아주 씁쓸해 보였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은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고 우리 딸들도 점점 자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의 핵심이랍니다. 그날은 사실 제 꿈자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꿈에서 시아버지가 마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 시아버지는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라 큰 소리를 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집 밖에선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앞에선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깨고 남편에게 이상하다고 웃으면서 말하고 남편도 회사로 출근시켰죠.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과 함께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으로 온 전화였는데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더 조용하고 침착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 먼저 우리에게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워낙 교양 있는 분이고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저녁 시간이 지나면 절대 연락하지 않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자정인데 연락이 와서 남편과 저는 너무 놀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희는 더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울음소리에 하고 싶은 말이 다 가로막혀 남편과 저는 크게 당황했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달래자 옆에 있던 서방님이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형수님, 어떡해.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괴한한테 습격당했어. 지금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하고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대. 의사가 오늘 마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해? 형, 지금 올 수 있어? 뭐? 알겠어. 일단 지금 형수랑 내려갈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엄마 옆에서 잘 달래줘.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고 차로 운전해서 갈 테니까 지금 가면 막히지 않아서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진정하고 있어. 남편과 저는 서방님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아이들을 데려갈까 생각했는데 큰일이기도 하고 애들이 놀랄까봐 급하게 친정에 애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같이 시댁에 가는데 너무 심장이 쿵쾅거려서 제 귀까지 들릴 지경이었죠. 겨우 심호흡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동서에게 전화했는데 동서는 받질 않았어요. 과속딱지를 여러 개 끊기며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혼절한 상태였습니다. 서방님과 막내 시누이는 엉엉 울며 병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는 특유의 침착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죠. 수술을 꽤 오랫동안 지속됐고요. 8시간의 수술 끝에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달려가서 의사의 말을 들었죠.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겨우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사고를 당하고 바로 본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목숨은 유지해도 부상은 막을 순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수술이 끝났어도 병실에 계속 누워 계셨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식물인간인 상태로 그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불러온 영향은 당연히 아주 컸어요. 시누이의 결혼식이 한 달 더 안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병원도 잠정 휴원하게 됐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우리 지역에선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이걸 어떡하면 좋니? 당장 우리 막내 결혼식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 입장 때 막내가 혼자 들어가게 생겼어. 그냥 결혼 미루자고 했더니 막내 신랑이 해외 발령 예정이라 그게 또 어렵다네. 당장 나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순 없을 것 같고 걱정이다. 아휴. 내가 막내 아버지 대신 데리고 들어갈까? 진짜 머리 아프네. 아버지가 의식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장례식도 아니고 결혼식인데 다들 웃고 있어야 좋은데 웃음은커녕 아버지 걱정 때문에 집중도 못할 것 같아. 시누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은 걱정이었죠. 막내 시누이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갈 예정이어서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누이가 혼자 여자라 굉장히 예뻐하셨거든요.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의 결혼식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시누이의 결혼식을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다고 발품도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하셨고 어쩌면 시누이보다 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신도 돌아오지 않아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시누이도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약간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본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아빠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으니 당연히 슬픔에 빠졌을 거고요. 시어머니는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건 접수를 남편과 제가 직접 가서 했는데 사실 우리는 범인이 빨리 잡힐 줄 알았어요. 예전도 아니고 요즘에 CCTV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나쁜 자식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CCTV가 아예 없는 사각지대에서 찔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실 텐데 딱 골목 들어가는 어귀에서 찍힌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너무 어두운 밤이기도 했고 또 온몸을 검은 옷으로 두르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써서 형체를 알 수가 없네요. 저기 선생님, 요즘 과학수사대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지문이나 발자국으로 뭐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대충 알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정직하게 인생 산 사람이세요. 여기서 유명한 병원 원장이라 경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네, 저도 그 병원 알죠. 그런데 이 범인이 장갑도 끼고 있고 신발도 비닐로 감싸고 달려서 찌르고 바로 도망가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범행 형장이 안 찍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일단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형사와 같이 CCTV도 여러 번 봤는데 진짜 딱 사각지대라 범행 현장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굿이라도 해서 무당을 통해 범인을 지목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가 의식도 없이 쓰러진 사이 시누이의 결혼식은 원래대로 진행됐죠.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식은 너무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 온 모두가 시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누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더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며 범인이 잡히길 기다렸죠. 남편과 저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너무 돕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울에 있고 남편도 일하러 직장에 가야 했습니다. 경찰도 기다리란 말만 하고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아주 기적적으로 시아버지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진짜 눈을 뜬 상태였죠.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는데 좀 있으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눈알만 굴리는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점점 표정이 좋아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빨리 나으면 범인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저는 시아버지의 쾌유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죠. 전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고 있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뜬 걸 확인하고 남편과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일상생활 하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조용히 있었는데 먼저 연락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 예전처럼 동서와 따로 만나진 못했는데 점차 시아버지가 회복되면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에 저는 기뻤죠. 그래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오히려 되게 차분했어요. 저한테 오늘 당장 올라갈 테니 따로 만나자 하더라고요. 대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꼭 비밀로 둘만 만나야 한다길래 일단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서 전 이유가 너무 궁금했죠.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동서를 어떤 카페에서 보게 됐습니다. 동서는 평소 같으면 특유의 친절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했을 텐데 그날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왔냐 했더니 한숨만 계속 쉬더라고요. 말하려고 입을 뗐다 다시 닫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죠. 그런 모습이 답답했지만 동서니까 참았어요. 결국 동서는 제가 어르고 달래서 약 2시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들으세요. 사실 시아버지 찌른 거 제가 그랬어요. 많이 놀라셨죠? 일단 이거 먼저 들어보세요. 설명보다 이 녹음이 더 빠를 것 같아서. 동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찌른 범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찔렀다고 했으면 이 정도로 놀라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천사 같은 동서가 도대체 무슨 일로 시아버지를 찌른 건지 전 믿을 수가 없었죠.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는데 동선 저에게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본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녹음을 듣고 더 놀라 온몸이 떨려 쉽게 진정할 수 없었죠. 그 녹음본은 바로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놀라운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야 이년아, 제대로 안 닦아? 아유,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 내 둘째 아들 대라도 이으라고 널 데려왔더니 불임이 말이 되니 제대로 안 닦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아기도 못 가지는 년을 내가 뭐가 좋다고 데려왔을까? 에이, 네가 뭔데 입양을 반대해? 애 못 낳으면 입양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첫째 며느리도 아들 못 낳아서 대를 못 잇잖아. 그럼 네가 입양해서 아들을 반드시 키워야지. 괘씸한 것. 네 엄마 병원비 이제 나 못 대줘. 그동안 내가 냈던 것도 다 갚어. 알겠어? 안 그러면 너 이혼이야.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녹음은 딱 봐도 100개는 더 넘었습니다. 그중엔 제 욕도 많았고 심지어 시어머니에 관한 욕도 많았어요. 차라리 시아버지가 평소에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워낙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라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고든 제게 동서는 씁쓸한 얼굴로 진실을 말해줬죠.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앞뒤가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기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동서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던 것도 서방님이 우리 남편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아주 별로였거든요. 아무도 결혼해주지 않으니까 환자 보호자였던 동서를 꼬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더니 서방님이 사고를 치면 동서를 불러 종일 탓했다고 해요. 동서가 제대로 아내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본인 아들이 엇나가는 거라고 병원비를 빌미로 매일 괴롭혔다고 동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감정이 격양되었는지 울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가져오는 것도 없다고 거지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이 뒤틀린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장남이니까 아들 낳을 거라 기대했는데 딸만 2명이라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예뻐서 서울로 형님 보러 왔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저를 또 불러서 몰래 독약이라도 먹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딸들은 보기 싫다고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조카들도 없어야 된다고요. 저는 동서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충격이 너무 커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나중에는 물을 마셔도 진정이 되지 않아 약국에 가서 진정제를 몇 개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를 잘 만났다고 친정 식구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고 그냥 무엇보다 충격이 너무나도 큰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라리 조금이라도 티를 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상냥하셨거든요. 심지어 결혼 준비할 때 워낙 좋게 대해주셔서 우리 엄마도 시댁이라면 고맙다고 하실 정도였잖아요. 전 동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입양도 본인의 평판을 위해 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본인의 야망이 너무 커서 정치판으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그러려면 최대한 좋은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동서랑 헤어지고 전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절 반기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죠. 이 사실을 말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동서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미 이혼 생각을 혼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시댁에 있었던 이유는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는데 차라리 공장에 가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더라도 이런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힘들다 말했습니다. 어차피 서방님과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고 아이도 없으니 오히려 좋다고 했죠. 저한테는 남편에게 말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냥 형님인 저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초연한 상태더라고요. 자기는 교도소에 가도 미련이 없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를 찌르지 않으면 본인이 죽을 것 같았대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도 잘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딸들에게 늘 다정하고 진심으로 대했어요. 자기 자신보다 딸들을 더 사랑했고 우리 딸들이 없으면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 동서의 녹음본을 남편에게도 들려줬어요. 남편은 조용히 그 녹음본을 듣더니 곧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인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고?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란 걸 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우리 엄마까지 뒤에서 욕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너무 혼란스러워. 남편은 실제로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동서는 서방님과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충격에 쓰러지셨습니다. 동서는 가지고 있는 녹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려줬죠. 시아버지는 그때까지 아직 정신만 차렸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아마 평생 누워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동서는 본인이 그랬다고 죗값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건 없던 일로 하자. 경찰한테 가서 내가 직접 사건 종료해달라 할게. 어차피 지금 증거도 없고 우리만 입 다물면 없던 일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혼하고 네 삶 살도록 해. 병원비는 내가 대줄 테니 너도 원한 있으면 다 있길 바란다. 시어머니는 초연한 얼굴로 저렇게 말씀하셨죠. 시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에 이미 질린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는 평생 저렇게 병원에서 누워있을 거로 혹시라도 깨어나게 되면 본인도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동서와 서방님은 실제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서방님은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동서에게 무릎까지 꿇은 상태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시댁 식구들과 인연 끊고 자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의견을 우린 다 존중했죠. 그래서 서방님과 동서는 합의 이혼을 했고 저랑 남편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의 실제 모습에 많이 놀랐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 이혼이 쉽진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죠. 그 뒤로 전 시댁 식구들 몰래 동서를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동서는 이혼하고 훨씬 사람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천사처럼 착한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서 금방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미용 자격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취직해서 돈을 벌며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엄마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고 동서도 동서지만 시어머니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서도 이혼하고 같이 살지 않으니까 제가 더 자주 찾아갔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 시어머니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일부러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시간을 보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그대로 쓰러진 채로 병원에 방치되어 있어요. 어차피 본인 계좌에서 병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나중엔 그냥 요양원 보낸다고 하셨죠. 정이란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 보기도 싫다고 병원에 가지도 않으세요. 남편과 저도 동서에게 녹음본을 받고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싫어 병원에 안 가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저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톨이로 살 것 같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거라고 우리 친정엄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까 친정 식구들도 당연히 처음엔 믿질 않더라고요. 내가 사람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 너무 무섭다. 이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되나 봐. 아우 무서워라.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은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할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지. 살면서 시아버지 같은 사람 다신 만나고 싶질 않아. 어떻게 우리 딸들까지 욕할 수가 있지?
앞에선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더니 나 소름 돋아서 말할 때마다 놀라. 한동안 이 사건은 우리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진정된 상태랍니다. 여기까지가 저한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교훈을 얻게 돼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나중에 배신할 거면 지금 사실대로 말하라 했더니 남편은 자기는 이미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남편과 같이 아이들 키우며 잘 살아보려고 해요. 물론 동서도 만나며 인연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